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도 그녀에게 집착했다. 도대체 어떤 마법을 걸었던 건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오열했고, 그녀는 뚱뚱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뚱녀바. 네. 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사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4일 히로시마 구치소입니다. 사형수 한 명이 식사를 하다가 질식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교도관들은 이 사형수에게 필사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그녀는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에다 미유키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 그녀 주변에 있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죽어갔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들은 왜, 어째서 모두 죽어야만 했을까? 2009년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일본 도토리현의 한 전철 기관사가 야간 운행을 마치고 차량을 점검하던 중 열차 앞부분에 선열이 낭자하게 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게 웬 피일까? 노루나 동물들이 부딪혀서, 그러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죠. 결과 선로 위에서 심하게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의 이름은 후루카와 치카시, 요미우리 신문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평소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기자로 지역 공무원 처우 개선 등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째서 자살을 했을까요? 현장에는 찢어진 종이박스가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미유키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건 전날 후루카와는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미유키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이 미유키라는 여성과 이미 몇 년 전부터 내연 관계였다는 것. 그녀를 위해서 거액의 현금도 주었고 또 부족한 돈은 동료 기자와 취재처 인맥을 통해서 빌려서 주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신문사에서는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게 되었고 결국 상사로부터 직접 불려가서 그 여자는 위험하다, 관계를 정리하라라는 경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루카와는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있는 상태였죠. 지국장애의 그런 말도 반발하면서 오히려 미유키와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며 당당하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아내와 이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유키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 그는 벌써 이미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했고 미유키의 5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헌신하면서 아이들까지 돌봤던 그는 점점 사회와 단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박스의 문장은 단순한 연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잃어가는 남자의 마지막 절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나는 모든 걸 그녀에게 바쳤고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듯 그런 최후의 편지였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 장례 치르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자식 둔 적이 없다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말입니다. 결국 그의 장례는 미유키, 우리는 미유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결국 그의 장례는 미유키가 주도해서 치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서 삶 전체를 잃었고 끝내 죽음을 택한 한 남자. 그의 배후에는 누구보다 따뜻해 보였지만 누구보다도 위험했던 여자 우에타 미유키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박스에 쓰여진 내용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입니다. 2001년 미유키가 일하던 스낵바에 20대 중반의 청년 후루타 시니치가 손님으로 찾아가게 되죠. 당시 그는 취업도 안 되었던 백수였고 가족과도 멀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미유키는 그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제공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곧 함께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거는 결코 평범이 아니었다고 해요. 후루타는 단순히 얹혀 사는 게 아니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 요리, 빨래는 물론 미유키의 5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5이나 있었네요. 하지만 그는 월세 한 푼 내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질책받았고 급기야 차용증까지 썼다고 합니다. 차용증에는 나는 미유키 씨에게 몇십만 엔의 빚을 졌으며 매달 얼마씩 갚겠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종종 물리적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프라이팬으로 맞거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고 심지어는 끈으로 묶여서 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유키는 아이들에게까지 저 아저씨가 말 안 들으면 바로 나한테 알려라고 지시했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이릅니다. 이르면 후루타가 또다시 구타당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아, 노예죠?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견디며 후루타는 결국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게 되죠. 그는 결국 미유키와 함께 놀러간 도토리현 바닷가 해변에서 익사하게 됩니다. 익사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바로 사망하게 되죠. 그의 어머니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후루타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물을 무서워하는데 왜 갑자기 깊은 바다에 들어갔을까요? 게다가 전날 밤까지 야간 경비 일을 했고 몹시 지친 상태였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해변가에는 미유키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몇 명이 있기는 했었지만 정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는 왜, 어째서 그 집을 떠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계속되게 됩니다. 3번째 희생자입니다. 경찰관입니다. 그는 일본 도토리현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관 후지타 이타로. 40대 중반의 간부였습니다. 직장에서 간부급. 3 자녀를 둔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었고요. 그는 우에타 미유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직접 그녀가 일하는 스낵바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뭔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격이 반듯하고 일처리에 빈틈이 없었던 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업무 태도가 흐트러지고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그는 미유키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갖다가 바치고 월급 때마다 자신의 월급을 그녀에게 바로 송금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동료 경찰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수상한 낌새를 차리게 되고 결국 상관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심하게 질책받게 되죠. 수사를 하러 갔다가 용의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 심하게 질책을 받은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2008년 2월이었습니다. 후지타는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게 됩니다. 이상한 점은 이때 말았다고 해요. 초기에 경찰은 경찰서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곧 정정보도를 내게 되죠. 사망 장소를 야산으로 바꿉니다.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눈이 많이 내렸던 날이었고 후지타가 발견된 장소까지 이어진 그 눈길에는 단 하나의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동료인 경찰들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결론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냉철한 경찰관마저 무너뜨린 무에타 미유키. 그녀는 대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4번째 희생자입니다. 해변에서 나체로 발견된 남자. 야베 카즈미입니다. 2009년 4월 4일이었죠. 도토리현의 해안가였습니다. 한 시민의 신고로 차량 한 대가 모래사장에 반쯤 파묻혀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차량은 소형 경차였고 앞바퀴는 깊이 파묻혀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인 4월 11일 차량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해변에서 한 남성의 나체,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한 것은 바다로 나간 어부였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남성의 몸,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을 이때는 하게 되죠.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다량의 수면 유도제가 검출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베 키즈미, 47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미유키와는 연결되죠. 또 스낵바를 통해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미유키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미유키는 그에게 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차례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아베는 총 270만 엔, 그렇게 그녀에게 돈을 건넸고 그 중에 일부는 차용증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는 미유키와 자신의 관계가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녀의 아이들까지 돌봐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아베는 미유키가 다른 남자들과도 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멀리 가지 못하죠. 그는 그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녀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죠.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을 여러 명 만날 거면 내 돈을 돌려줘. 여기서 돈도 중요하지만 남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나 말고도 또 다른 남자를 여러 명. 그리고 그는 사망하기 전날 미유키와 맥주를 마신 뒤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그는 바다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것이죠. 당시 그의 차량 운전석 주변에서는 미유키의 DNA가 검출되었고 그녀와 마지막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차량이 발견된 장소 근처 편의점에서는 CCTV에 미유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범행 단서가 없었죠. 장면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인 남성의 시신을 여성이 혼자서 수십 미터 해변까지 어떻게 옮겼는가,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고 결국 야베의 죽음은 의문사로 처리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사랑이 끝내 그의 목숨을 앗아갔는데도 말이죠. 5번째 희생자도 있습니다. 마루야마 히데키. 그는 도토리현 시내에서 소형 가전제품 매장,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50대 후반에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 있는 사람이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미유키였습니다. 미유키는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등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를 자주 들렀죠. 타켓이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미유키는 항상 찾아와서는 곧 생활보호가 나올 거다. 전 남편이 돈을 줄 거다 라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고 마루야마는 결국 120만 엔에 달하는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이번에는 미용실을 차린다고 하면서 가게 안에 가전제품, 펀치가 보통이 넘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갈 가전제품과 각종 전기공사까지 부탁했을 때 마루야마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못 받은 돈이 120만 엔, 20년 전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도 못 받고 있는데 또다시 가전제품을 세트로 싹 넣어주고 전기공사도 다 해달라 이거죠? 또 못 받을 게 뻔하죠.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미유키는 사람을 그렇게 믿지 못하냐라고 그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마루야마는 주변 지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미유키가 나 너무 무서워. 이상하게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마루야마는 가게 문을 닫고 나갔다가 다음날 아침 마을 외곽의 얕은 개울가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을 외곽, 개울 깊이가 고작 20cm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 20cm 물속에서 그는 엎드린 채 익사.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부검 결과 그의 혈중에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의 시신 곳곳에는 멍자국과 타박상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우에다 미유키였습니다. 역시 사건 전날 밤 두 사람은 5분 동안 통화를 했고 이후 마루야마는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누군가가 그를 개울까지 끌고 가서 살해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의심스러운 익사로 또 처리되게 됩니다. 미유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외상값을 갚지 않은 얄미운 손님. 6번째 희생자입니다. 옆집 아저씨입니다. 그는 미유키의 바로 옆집에 살던 60대 후반 독거노인. 가족도 가까운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미유키의 아이들을 자주 돌봐주기도 했고 이웃으로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절하고 조용한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미유키는 그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맡기기도 하면서 점점 거리를 좁혀갑니다. 또다시 타깃이 되었죠. 다구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녀를 도와주었고 언제부턴가 미유키의 집안일까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전골을 갈아주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거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미유키가 그 독거노인에게 내가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나서다가 나중에는 다구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까지 갔다 온 사실. 그런 의혹도 생겨납니다. 일부 주민은 미유키가 그를 심부름꾼처럼 부리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게 아니냐라고 수군거림까지 생겨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다구치는 자신의 집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죠. 그는 아직 살아있었고 의식을 되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더 기이했던 건 이때 이상했던 점은 그가 쓰러지자마자 정원 앞에 쓰러지자마자 미유키가 이웃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례 치를 돈이 없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사망할 것 같은데 장례 치를 돈이 없으니까 빌려주십시오. 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사망한 것일까요? 부검을 하게 됩니다. 다구치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심장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자연사로 추정하고 사건을 종료해버립니다. 이 당시는 일본 경찰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구치는 평소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약을 챙겨 먹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의문사라는 꼬리표만 남긴 채 조용히 잊혀지게 됩니다. 다정한 이웃 아저씨, 그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총 6명입니다. 기차에 몸을 던진 기자, 집안일을 하던 노예, 경찰관의 자살, 해변에서 나체로 떠오르는 시체, 개울에서 익사, 옆집 아저씨까지. 대단하죠. 그녀는 도대체 어떤 여자였을까요? 2010년 12월 드디어 도토리현 경찰 우에타 미유키를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그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서 부족해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수의 남성들이 그녀와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의문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후에는 그녀가 그 남자들의 금전과 생전에 작성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던 점, 이 점들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체포를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체포 당시 미유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네, 스스로 죽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철저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남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여성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면제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했고 사망자들과의 마지막 통화 그리고 DNA 및 지문 흔적 등 정황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입니다.
2011년 5월 재판이 열렸죠. 피고인은 남성들의 동정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했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거나 관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계획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사기 수준을 넘어서는 악의적 살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미우키 측 항변하죠. 변호사가 항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망이 타살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모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우연한 사고였다. 미유키의 가난하고 불우한 성장 배경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려고 하죠. 그녀 또한 사회적 피해자이다. 법정에서는 피해자 유족들도 출석해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후루카와 치카사의 아내는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도 그녀에게 집착했다. 도대체 어떤 마법을 걸었던 건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오열했고 후루타 시니치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그렇게 죽을 아이가 아니었다라면서 미유키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2012년 3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히 반인륜적이며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6건의 사망 사건 중 2건의 살인 혐의가 입증되었으며 나머지 사건도 범죄적 연관성이 강하다. 재판부는 미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미유키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그 의도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이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사형이 집행되기 전 질식사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13년 1월 14일이었죠. 점심 식사 중 그녀는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최후가 그들에 대한 대답인 듯한 그런 기묘한 결말을 맞이했죠. 그녀는 뚱뚱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뚱녀바, 제가 스낵바라고 표현했었죠. 뚱녀바에서 일하는 호스티스였으며 화술로 언변으로 남성을 유혹해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죽여서 유산을 빼앗고 다시 뚱녀바로 나가서 희생양을 찾는 다음 타켓을 찾는 그런 수법으로 6명의 남성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종과 지배 그리고 파멸이었죠. 일본의 도토리현에서 태어난 그녀. 아버지는 내성적인 평범한 남성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난폭한 성격. 아이들에게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심지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을 두드려 팼다고 합니다. 그녀의 몸에는 어릴 적에 멍이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생 때 잠시 삼촌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녀의 허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는 인간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주변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허세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허세라고 하면 명품, 도배를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들은 이렇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